자, 지난 시간에는 인간-기계 시스템, 그리고 인간과 기계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 인간-기계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인간-기계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간-기계 시스템을 평가하는 시스템 척도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 시스템 척도에는 바로 거기에 시스템 척도와 그리고 과업 척도,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간의 수행도를 평가하는 척도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척도를 갖고 평가를 할 때 인간공학적인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그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자. 자, 물론 무슨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적인 것은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같지만은 또 인간공학에서는 이 시스템을 평가할 때 혹은 시스템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을 평가해서 결국은 평가 목적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사람 중심의 설계가 되었는지, 휴먼 오리엔티드한 설계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을 하고 혹은 인간 중심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공학적인 접근 방법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하지만 또 인간공학적인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거기서 인간과 사람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평가한다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이 사용될 수가 있지. 자, 인간공학적인 연구 방법은 크게 조사연구, 실험연구, 평가연구로 나눌 수가 있어. 물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공학적인 연구 방법이라는 것은 그 맥은 같이 하지. 여타의 연구 방법에 있어도 조사연구가 있고 실험연구가 있고 평가연구가 있지. 자, 거기서 인간공학적인 연구에서는 조사연구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 등이 바로 이러한 조사연구에 해당하게 돼. 예를 들면 인체 치수와 관련된 것, 이것은 인체 측정 및 인체 계측에 대한 것을 다시 후반기에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자, 2020년 산업공학과 학생들의 인체 치수를 조사한다든지 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자, 10년 전에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입학한 학생들과 인체 치수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은 그 변화,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조사 연구를 한다든지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인체 치수라고 할 수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은 뭐 학령 인구에 대해서 인체 치수를 조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 식생활이 개선되고 선진화되면서 체형도 달라지고 있지. 그래서 여담으로 얘기하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10년 전에 우리 대학생들, 또 20년 전에 대학생들, 또 30년 전에 대학생들, 우리 세대 때의 대학생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류 같아. 뭐 여러분들도 이 과거에 이런 이 사회 변화를 나타내주는 이런 사진 같은 걸 보면 일단 체형도 달라졌고, 일단 생김도 거의 우리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은 뭐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뭐 식생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이러한 인체 치수를 측정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서 결국 예를 들면 인체 치수 같은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형태적 특성이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는 것들이 많지. 예를 들어서 학령 인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요즘에 초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결국 초등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이나 같은 책걸상을 사용하는, 또 같은 크기의 교실에 공간이 있었는데,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 혹은 3, 4학년, 5, 6학년 이 상급생으로 올라갈수록 체형의 변화가 그때는 상당히 많을 때지. 거기에 비해서
대학교 1학년이나 혹은 대학교 4학년이나 뭐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해서 뭐 6년 차가 되는 학생이든 체형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지. 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결국 이런 책걸상이라든지 공간 설계 이런 것들이 설계를 어떻게 할지 하는 것들을 조사할 때 바로 이런 조사 연구가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또 실험 연구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시험할 때 혹은 테스트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실험 연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데 이건 다시 설명을 하고, 이 실험 연구는 뭐냐면 조건에 따른 퍼포먼스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자, 여러분들은 이 신종 코로나 확산이라는 얘기치 못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대면 수업으로 할 때와 비대면 수업으로 할 때 여러분들의 학업 성과에 어떤 것이 더 영향을 어떻게 주어서 성과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도 실험 연구로 해볼 수도 있는 것이지. 자, 여러분들에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물론 대면 수업이 좋지만은 자, 그렇지만 이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장점도 갖고 있지.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렇게 2학기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지금과 같이 아주 적절하게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 그러니까 온도나 습도 뭐 이러한 것들이 아주 적당한 계절이라고 할 수 있지, 지금 같은 때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 초입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기온이 많이 떨어지게 되지. 물론 요즘에 교실 환경이라는 것, 이것도 이 공냉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뭐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지만은 그래도 뭐 첫 시간에 와서 이 히터나 이런 것들 작동하기 전은 상당히 공기가 차갑고 추운 환경이 된다든지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떠한 일을 하는데 이런 온도나 혹은 습도 등등 이러한 것들이 주는 영향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은 상당히 크지. 그건 뭐 여러분들이 또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무더운 여름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물론 육체적인 일도 그렇지만 어떤 정신적인 일을 할 때도 뭐 집중이 안 되고 결국 여러 가지 처리가 잘 안 되고 기억도 잘 안 되고 하는, 또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면 그 시스템 안에서의 영향이 있게 되지. 이처럼 그래서 실험 연구에서는 여러분들 451호에 있는 인간공학 실험실에 가보면 거기에는 이 자기 실드가 되어 있고 인공으로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실험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실험 연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해온 실험을 보면 뭐 온도를 예를 들어서 뭐 한 22, 3도로 했을 때, 또 온도를 28도로 했을 때, 혹은 뭐 이것이 한 온도를 30도 이상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교육을 받는 이런 정신적인 어떤 활동 이런 걸 하는데, 혹은 뭐 암기를 한다든지 어떤 정보 처리를 한다든지 할 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실험 연구를 통해서 그 조건에 따른 인간이 혹은 시스템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의 차이를 알고자 할 때 바로 이런 실험 연구를 한다는 것. 그 평가 연구는 시스템이나 혹은 그 제품의 영향 평가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은 실험 연구와 좀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용성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혹은 오퍼레이터나 작업자, 사람이 혹은 특정 제품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유저가 사용성,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뭐 편리성 등등까지 다 포함이 되지. 예를 들면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공기후실에서 이루어진 것, 물론 실험 연구와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일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실험실에서는 결국 그 시스템 자체가 주는 영향만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인공기후실에서 수면을 취할 때 온습도를 거의 최적의 상태로 해놓고 침대 매트리스, 뭐 여러분들 집에서는 어떤 침대 매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것도 뭐 그때그때 좀 유행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침대 매트리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회사의 침대, 카피 문구에도 있는 것처럼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다 하는 건 뭐냐면 이런 평가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좀 더 인간에게 사용하기 좋고 또 쾌적한 이런 제품을 만들면서 나온 카피 문구라고 할 수가 있어. 뭐 이외에도 뭐 그건 마찬가지. 인체 지수를 고려한 이런 설계, 다시 평가 연구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되지. 침대 매트리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체의 이 체형 혹은 형태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적용을 해서 제작이 된 다음에 이제 평가 연구를 하게 되지. 뭐 이외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학생용 가구 같은 것, 이러한 것, 특정 회사가 있지만은 그 회사에서도 이런 것 인간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조사 연구를 하고 실험 연구나 평가 연구를 통해서 내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한 실험 같은 경우에는 평가 연구를 통해서 한 것은 실험실에서 실험 연구를 하면서 평가를 했는데 다양한 침대 매트리스의 종류,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프링이나 뭐 라텍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에어매트라든지 혹은 뭐 워터 매트리스 같은 것 이런 것들하고 전부 놓고 거기에서 수면을 취했을 때 미치는 영향, 그래서 각각의 시스템이나 제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바로 평가 연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조사 연구, 실험 연구, 평가 연구 나누지만은 사실 명확하게 이건 조사 연구이지 뭐 평가 연구는 아니야. 실험 연구지 평가 연구 이런 식으로 나누지는 않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나누는 것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해서 나눌 뿐이지 이것을 무로 자르듯이 이건 조사 연구고 이건 실험 연구고 이건 평가 연구지 실험 연구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누지는 않는다는 것.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이런 조사 연구가 되었던, 실험 연구가 되었던, 평가 연구가 되었던, 또 다시 분류를 해본다면 연구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실험실에서 할 거냐 혹은 실제 상황인 현장에서 할 것이냐. 그래서 뭐 그림으로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이 달리기를 할 때 혹은 러닝을 할 때, 자, 그때의 인체의 여러 가지 변화, 혹은 속도, 시속, 대략 몇 킬로 달리지? 시속 한 뭐 4, 5킬로는 걷는 속도니까 한 7킬로로 뛸 때하고 시속 10킬로로 뛸 때하고 시속 10킬로면 어떻게 되지? 통상 시속 10킬로 정도는 뛰나 빨리 뛰면? 그렇지. 시속 10킬로가 좀 일반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잘 뛰는 사람은 뭐 10킬로 뛰는데 한 40분 내에도 뛰는 것 같고, 그것이 운동선수라면 더 달라지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시속 7킬로 뛸 때, 10킬로 뛸 때 사람의 생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 체온이나 혹은 심박수나 혹은 혈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평가한다 할 때, 혹은 조사 등을 뭐 유사한 조사 등을 할 때 이와 같이 실험실에서 할 것이냐 혹은 현장에서 할 것이냐. 현장은 실제 상황을 의미하지. 그래서 다시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평가 방법,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생체 계측법이라는 것을 다시 후반기에 다루게 되는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자,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평가와 현장의 실제 상황에서 하는 평가,
한다 할 때 같은 평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실험실에서 하는 경우도 현장에서 하는 경우. 실험실에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장 연구가 먼저 나와. 자, 현장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변수 제어가 어렵다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변수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텐데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눠 설명을 하지만은 자, 변수 제어가 어렵다는 것은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달리는 것을 측정한다고 할 때 자, 이것은 몇 킬로로 뛴다. 4km, 6km, 8km, 10km 이렇게 해서 그때 이 신체의 변화 이런 걸 측정한다고 하는 연구를 한다고 할 때 자,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 현장에서 할 때는 이 변수로 주어지는 것 예를 들면 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날씨가 흐린 날도 있고 뭐 개인 날도 있고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온도도 달라지고 습도도 달라지고 거기에 또 바람까지 부는 기류 이런 것까지 달라져서 똑같이 2km, 4km 아니 4km, 6km, 8km, 10km 이렇게 뛴다고 해도 4km 뛸 때, 6km 뛸 때 이런 변수 혹은 이러한 지금 얘기했던 환경 조건들이 달라진다면 결국 순수하게 4km, 6km, 8km, 10km를 뛸 때의 신체의 변화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겠지. 결국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변수 제어가 어렵다는 것. 그렇지만 실상황에 맞는 일반화가 쉽다는 거. 왜?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다면 그래도 실제 상황에 맞는 연구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화가 쉽다는 것. 예를 들어서 달리기 할 때 조금 전에 보면 자 그냥 달리기 할 때 신체의 변화가 어떻다 하는 것은 사실 뭐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돼 있고 그것은 일종의 육체적 노동 강도에 따라서 우리 신체에 혹은 사용되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떤 신발을 신고 같이 4km, 6km를 뛰더라도 신발에 따라서 얼마만큼 신체에 각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지. 그런데 자 이렇게 뛰면 결국 여러 가지 일반 상황에서 이 신발을 신고 뛰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수가 있지. 예를 들면 어떤 기계를 만들었을 때 기계 중에서도 우리가 간단한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물건을 다루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 계속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국 바퀴가 달린 것이라든지 어떤 운반구를 사용해서 힘을 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인데 자 이런 데서 쓰는 것은 결국 바깥 현장에 쓰는 것은 현장에 따라서 뭐 고른 상태도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이 뭐 좀 울퉁불퉁한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자 이러한 것들을 그저 실내에서만 쓰는 것으로 제작한다면 바깥에서 쓰기에는 사실 힘들지. 실험실에서 좋은 환경에서 굴러갈 때는 바퀴가 작은 것도 굴러가지만 이런 것에서는 턱이 있다든지 울퉁불퉁한 데서는 바퀴가 작은 것이 좀 더 쓰기가 힘들다든지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평가를 한다면 아 이것은 쓰기가 좋다라고 일반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 또 안전 문제도 있어. 뛰다 보면 자칫 뭐 도로 옆으로 뛸 수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도와 보도가 확실하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곳이 많은 쪽에서는 결국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서 자칫 실험을 하다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뭐 길이 안 좋다면 차는 둘째치고라도 뭐 울퉁불퉁하거나 좀 뭐 이런 턱이 조금 있다든지 좀 패인 곳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넘어질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연구 중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왜? 그만큼 제어하기 어렵고 실제 상황에서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실험이 설계되고 안전하게 하고 변수를 여러 가지 제어 감사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현장에서 연구하는 것은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또 그러한 것들 갖춘 데를 찾고 거기까지 이동을 하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비용이 들어가겠지.
또 제어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현장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우선 실험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같은 시간대 혹은 같은 조건, 예를 들면 같은 개인날, 그리고 온습도가 비교적 거의 비슷한 날, 이런 때를 골라서 한다든지, 그리고 환경도 거의 똑같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제한적인 제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제한성이 결여돼. 물론 똑같은 시간대에 거의 맑은 날, 그래서 오늘도 맑고 내일도 맑으면 같이 맑은 날, 같은 시간대, 10시에서 11시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정말 똑같아지기는 쉽지 않지. 아무리 온습도가 같다 그래도 기류가 좀 다를 수 있고, 습도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오늘과 같이 내일이 똑같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같이 기어 있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현성이 결여된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연구 결과는 사실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하면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연구의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현성도 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 또 환경이 많이 좌우해.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 그 다음에 그 밖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뛸 때는 그날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는데, 같은 시간대인데 월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 또 차량 통행이 많아지지. 그러다면 주위에 달리는 차들도 많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연, 또 차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 뛰는 피실험자 혹은 러너가 거기에 좌우될 수가 있지. 자, 현장 연구는 이러한 특성 혹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는 것. 자, 실험실 연구. 실험실 연구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좁은 공간, 실험실에서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큰 도로를 재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러닝머신 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과학 실험실에도 보면 이건 일반 러닝머신이고, 거의 일반 러닝머신하고 다른 이제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트레드밀은 이런 실험, 연구조사를 하기에 적합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실 이러한 것들은 이런 경사 조절이나 밑에서 오는 반동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운동을 실내에서 하도록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실험에 적합하지는 않지. 그래서 그것을 갖고 하는데 사실 현실성이 아무래도 결여되지. 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감추겠어? 지난 학기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어깨 인대가 끊어져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해서 병원에서 얘기하기로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후 해와갖고 한 7, 8개월 아무 운동도 못하니까 야, 이거 몸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서서히 팔하고 관련 없는 러닝을 시작했는데, 자, 그냥 러닝머신에 뛸 때하고 바깥에 나가서 요즘 공기도 좋고 하니까 바깥에 뛰어보자 해서 바깥에 나가 뛰어보니까 전혀 운동 강도가 달라지는 거야. 여기서는 그저 위아래로만 발만 떼주기만 하면 되지. 근데 바깥에서 떼면 사실 몸을 밀고 나가야 돼서 시속 한 6km 정도로 달려도 바깥에서, 여기서는 시속 10km로 해도 그렇게 힘들지도 모르고 한 4, 50분은 거뜬히 달리는데, 나가서 달렸더니 시속 10km는 고사하고 시속 한 보기에 시간을 그때 재보니까 한 시속 한 4, 5km 간단한 러닝 정도로 경보 정도로 뛰는데도 어찌나 힘이 드는지 힘든 정도 훨씬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면 결국 현실성이 결여되지. 아무리 실내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재현성은 좋아. 그래서 똑같은 환경을 만들기가 좋지. 실내에서는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 이런 것도 컨트롤하기가 쉽고, 또 조건도 똑같아. 울퉁불퉁한 것도 없고 항상 같은데 여기는 달라진다는 것. 또 주위에는 실험을 하는 실험자와 피실험자만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제한되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뭐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잘 통제가 안 되지. 이런 것까지 통제하면서 하려면 여러분들 가끔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나가다 보면 이제 영화 촬영 같은 거는 그러려면 여기저기 도로 봉쇄까지 다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지. 근데 영화 촬영하듯이 실험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것. 그리고 정확성. 실험실에서 하면 그 결과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 결과 자체는 뭐 정확하지만은 왜? 항상 다른 여러 가지 변수 외의 것들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야, 이렇게 해서 시속 몇 킬로로 뛰면 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칼로리가 어느 정도 소모되고 하는 것들. 원래 이것이 쉽게 실험을 해서 평가를 했으면 나와야 되는데 혹은 그렇지만 이 신발을 신고 시속 몇 킬로 뛰면 어느 정도 운동 효과가 있고 뭐 무리가 어느 정도 안 간다는데 절대 러닝머신에서 뛸 때 혹은 트레드밀에서 뛸 때 무릎과 신체에 주는 영향하고 이 도로에서 뛸 때하고는 전혀 다르지. 왜? 여기서는 그 제자리에서 발만 떼주는 정도인데 여기서는 발을 디딜 때는 충격이 일반적으로 무릎에 주어지는 충격이 보통 체중의 2, 3배 정도가 걸린다든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척추라든지 등등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비해서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이런 실내에서 평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스포츠용품, 운동화 이런 걸 제작해서 평가한 다음에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실험실 연구에 있어서도 제어가 제한적이라는 것. 이거 제어가 제한적이라는 건 현장에서 할 때는 제어할 수 있는 게 국한되어 있지. 그래서 설명한 것처럼 뭐 온도, 습도 제대로 제어를 못하는 제한적인 제어가 있는데 반해서 실험실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게 제한은 되지만은 또 그것도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자, 이렇게 실험을 할 때는 혹은 평가, 조사 등을 할 때 변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왜? 모든 변수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지. 이때 독립변수를 선택할 때는 독립변수는 흔히 계층변수라고 그래. 계층변수는 뭐야? 계층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과업 관련 변수.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은 수행하는 과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예를 들면 레버 길이가 달라진다든지 혹은 디스플레이 형식이 달라진다든지 이러한 이건 뭐지? LCD 형태냐, 뭐 PDP 형태냐, 뭐 CRT 형태냐 등등 혹은 그냥 칠판이냐 혹은 종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국 달라질 수가 있겠지. 이러한 것들 이렇게 계층화시킬 수 있는 것 혹은 상자의 크기를 가로 세로를 30, 30 혹은 40, 40, 50, 50 이런 식으로 크기가 달라지면서 하는 또 일종의 절차 변수라고도 그래. 절차 변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절차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과업 태스크가 주어지는 시간과 또 중간에 휴식 시간이라든지 자 일을 할 때 자 30분 하고 5분 쉬는 거 혹은 60분 하고 10분 쉬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똑같은 작업 시간 길이와 휴식 시간의 길이는 같지만은 그걸 달리할 수가 있지. 혹은 작업 같이 50분 하고 5분 쉴 때 50분 하고 10분 쉴 때 50분 하고 15분 쉴 때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작업을 들어갔을 때 미치는 영향 이것은 뭐 휴식이 주는 영향 같은 걸 평가할 때 되는데 뭐 그러한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절차상의 변수라고 할 수가 있어.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환경 변수. 그것은 지금까지도 현장과 실험실을 얘기할 때도 얘기했던 물리적인 환경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게 돼. 그래서 뭐 소음, 온도, 습도, 조명 등등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같은 어떤
학업을 할 때도 자, 이것을 온도를 실내 온도를 22도로 했을 때, 24도로 했을 때, 26도, 28도, 30도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했을 때 여러분들의 학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걸 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해당되겠지. 혹은 뭐 진동 등 여러 가지 이런 물리적 환경들은 우리가 이런 물리적 환경에 지구상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주는 영향을 본다든지 할 때 이런 환경 변수가 사용된다는 것. 혹은 또 피실험자 변수도 있어. 피실험자 변수는 사람은 다 각양각색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르다고 하지. 이처럼 우리가 보통 이 피실험자는 통상 서브젝트로 표현을 해. 그래서 서브젝트, 이런 피실험자와 관련된 변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남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게 되지. 뭐 달라지는 거 예를 들면 근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뭐 근력이 일반적으로는 뭐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근력이 뭐 여자보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보통 남자의 근력이 한 뭐 67, 8% 정도라고 보통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 또 이것이 나이가 들게 되면 마찬가지 근력에 있어서도 보통 같은 사람이라 할 때도 같은 사람이 청장년, 가장 근력이나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왕성한 청년 때에 비해서 나이가 한 60이 넘게 되면 보통 본인의 한 제일 좋았을 때 근력이 한 60에서 65% 정도로 근력이 쇠퇴된다고 하지. 또 그 사람은 신장이나 몸무게 뭐 등등 이런 것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많지.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경험 정도 혹은 훈련 정도, 교육 정도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지. 예를 들면 아까 같은 달리기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훈련을 한 사람이냐, 그 훈련 기간이 얼마이냐 따라서 달라지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정도만 달리기 한 사람하고 1년 정도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한 사람하고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 그것은 뭐 비슷한 체형, 비슷한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들은 계층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독립 실험 결과에 대해서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 변수를 선정할 때 종속 변수. 그런데 이것은 기준 변수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 예를 들면 신체적 특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형태적 특성 같은 거에서 예를 들어 팔 길이 이런 것은 피실험자가 내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설명한 적 있지만 이 팔 길이는 결국 나의 국한대에서 결국 종속되어서 나타나는 거야. 그다음에 뭐 체중 이런 것들은 독립적이지가 않지. 결국 나의 종속되어서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들. 혹은 예를 들면 수행도 자료 같은 경우, 수행도 자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스위치와 표시 램프가 있어서 램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스위치를 누르시오 해서 그때 측정하게 되면 이걸 리액션 타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자 내가 하면 항상 같지. 물론 이것이 훈련 정도에 따라는 달라지지만 결국 나와 결국 또 다른 B라는 사람하고 했을 때 결국 이 리액션 타임이나 이런 것들은 종속되어지는 변수라는 것.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그런 시력이나 혹은 뭐 내가 악력이나 뭐 힘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 독립 변수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종속 변수가 된다는 것. 주관적 자료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갖고 선호도나 혹은 의견 혹은 뭐 내가 평가하는 어떠한 이러한 점수 뭐 이러한 것들 이런 주관적인 것들도 각각 그 독립 변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물론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야, 이것은 참 괜찮은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많이 쓰다 보면 이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별로네 라고 하는 건 사용한 다음에 이것을 느끼는 것이지만 처음 봤을 때 내가 이걸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본 것처럼 나는 그게 아닌데처럼 이게 달라지지는 않지. 그런데 좀 달라지는 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녀석이 이뻐 보이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미워 보일 수 없는 게 그렇다고 그 이뻐 보이고 미워 보이는 녀석이 똑같은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 건 결국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달라지는 것도 결국 나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전혀 관계문선에 봤을 때는 뭐 그냥 계속 좋을 수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 혹은 계속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여담이었고, 그 다음에 생리적 지표.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자, 일단 내가 피실험자로 선정이 되었으면 내가 100m를 뛸 때, 200m를 뛸 때의 뭐 심장 박동수라든지 혹은 체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달라지지가 않지. 항상 뭐 나기 때문에 그 심박수가 나오는 것이지. 혹은 그 혈압이나 체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지. 이러한 것들은 바로 종속 변수가 된다는 것. 뭐 그다음에 뭐 긴장을 한다든지 하면 혹은 깜짝 놀란다든지 그러면 눈이 동그래진다 하는데 눈이 동그래진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 동공이 확대가 된다든지 하는 것. 그것은 결국 그 피실험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라고 한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혹은 평가, 조사를 하게 되면 자료가 수집이 되게 되는데 이 자료를 분석할 때 인간공학적으로는 뭐 특별한 것들은 아니고 주로 인간공학에서 자료 분석을 할 때 쓰이는 통계적인 것들을 보면 이 상관계수를 많이 써. 자, 그래서 상관계수 같은 경우 자, 연령에 따라서 혹은 뭐 남녀에 따라서 노소에 따라서 혹은 뭐 그 강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태스크의 강도에 따라서 어떠하게 달라진다는 이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상관계수를 많이 쓰게 되지.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것은 퍼센타일. 이 퍼센타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약자로 줄여서 쓰기도 하는데 이 퍼센타일은 흔히 백분위 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많이 쓰는 것이 5%타일 혹은 10%타일 그래서 90%타일 혹은 95%타일 이런 값을 많이 쓰게 돼. 그래서 5%타일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보다 예를 들어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68cm 뭐 정확히 168cm는 아니지만 자 5%의 값이 168%인 집단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5%가 168cm라는 것은 결국 168cm보다 작은 사람이 그 집단의 5%밖에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95%의 값이 190cm다. 이것이 95% 타일값이라고 한다면 190을 넘는 사람은 5%밖에 안 되고 190 이하인 사람이 그 집단의 95%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 의미는 결국 이 자료를 분석한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휴먼 오리엔티된 바로 시스템 설계를 위해서지. 자, 예를 들면 공원의 급수대를 만들다. 그럴 때 공원의 급수대는 누굴 중심으로? 예를 들면 5%의 값을 정해서 급수대의 높이를 정한다면 전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5명 외에 95명은 전부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지. 그런데 이것을 잘못해서 평균으로 하자. 그래갖고 평균이면 보통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68%가 보통 포함이 되지, 여기에. 그래서 평균값으로 하면은 결국 68% 할까? 위로 있는 사람,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68%가 아니구나. 나머지 32% 값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휴먼 오리엔티드한 설계라는 것은 인간공학에서는 보통 약자를 위한 설계라고 할 수가 있어.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설계가 보통 공동주택 같은 데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보면 밑으로 화재나 긴급시에 대피할 수 있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사다리로 연결이 돼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그런 훈련 같은 걸 안 하는데 화재 같은 거 발생한다는 점은 예전에는 뭐 거기에 쭉 밑으로 슬라이드처럼 생긴 데로 들어가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설계가 돼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럴 때는 약자가 누구야? 이때는 작은 사람이 아니고 덩치가 큰 사람. 왜? 덩치가 큰 사람은 자칫 너무 작다든지 하면 그걸 통과를 못하게 되니까 그때는 약자가 되지. 예를 들어서 문을 설계할 때 높이에 있어서 약자는 누구냐면 키 큰 사람이 약자가 되지. 그래서 그럴 때는 95%를 적용한다든지. 근데 그래서 95%를 갖고도 그럼 5%는 죽으란 말이냐 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 그럴 때는 좀 더 대부분, 그래서 99%를 적용한다든지 하게 되죠. 이게 그래서 퍼센타일 값을 자료 분석할 때 인간공학에서는 많이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하는 것. 이것은 통상 여러분들 뭐 지금도 뭐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 여론조사 이런 걸 한 다음에 신뢰 구간은 얼마에 오차 범위가 얼마 하면서 나오는, 이것이 바로 그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하는 것은 인간공학에서는 보통 한 0.05 정도, 알파값 0.05로 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해서 이것이 정말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항상 그것이 맞거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뭐 예를 들면 통계로 거짓말하기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통계 자체가 결국은 그 아까도 얘기했던 실험 설계에서 얘기했던 실험 설계가 잘 돼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결국 실험 설계하기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가 나와도 그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결과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하는 결과가 나왔어도 그것은 실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집단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뭐라든지 뭐 그런 걸 따져가면서 해야지. 그것은 어느 정도 추론하는 것,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정말 맞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결과로서 그것이 항상 그것이 진리다 혹은 진실이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추론 혹은 추측할 뿐이라는 것. 그래서 추론하고 추측하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다 사람에게 맞는
인간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거, 혹은 사람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시스템을 그것을 평가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낮게 개선하거나 설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항상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하다고 해서 이것이 뭐 참이거나 그것이 진리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자, 연구의 평가 쪽도 지난 시간에도 시스템의 척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마찬가지 시스템 척도와 과학수행 척도, 인간 척도가 있다는 것은 얘기했는데 여기 정말 척도라는 것. 역시 연구 결과로서는 이런 것도 평가를 한다는 것. 인간공학에서는. 왜?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간공학은 사람을 포함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척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그래서 시스템의 어떤 입력이나 출력 과정, 시스템은 바로 입력을 위한 제어기가 있지. 그리고 메커니즘이 있고 제어기를 통해서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서 출력. 그래서 인풋, 아웃풋. 때 바로 시스템 척도에서는 얼마만큼 인풋이 효율적으로 잘 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출력이 잘 되느냐. 우리가 메커니즘 자체는 우리가 시스템을 평가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어디서 해? 고유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고유 기술 쪽에서는 해서 거기서도 인풋과 출력이 잘 되도록 하는 거지만, 우리 인간공학에서 관심사는 인풋을 하는 제어기, 컨트롤러와 표시기,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것을 하느냐는 것. 그리고 과업수행 척도는 물론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사람과 기계가 협력을 해서, 또한 여기서의 인풋은 이 아웃풋이 시스템의 아웃풋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기계의 시스템에서의 인풋 아웃풋은 표시기와 제어기와 표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인풋은 이 태스크에 주어지는 인풋과 아웃풋을 얘기하는데, 자, 과업수행 척도라고 하는 것은 이 아웃풋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척도. 그래서 이 시스템이 수행한 결과로서 나오는 것. 누가? 사람과 기계가 협업해서 나오는. 자, 인간 척도는 바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어. 사람에게도 자, 우리는 수용기,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지. 혹은 정보 받아들여서 자, 블랙박스화 되어 있는
우리 신경계에서 이것을 정보 처리를 해서 효과기, 우리나 손이나 발 이런 근육을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지. 이때 인간 척도, 이것은 바로 우리 감각기관인 수용기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효과기에서 이것을 할 때 하는 것, 혹은 뭐 이 블랙박스로 돼 있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이 예를 들면 좋은 시스템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쾌적한 공간 안에서 연산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두 자리 혹은 세 자릿수 덧셈 뺄셈 이런 걸 할 때 아까 얘기했던 환경이 물리적 환경 이런 것들이 온도가 엄청나게 푹푹 찌고 더운 날씨냐 아니면 추운 날씨냐 아니면 적정한 지금처럼 적정한 온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이것이 과업 퍼포먼스, 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물론 이때 날씨가 덥고 힘들면 지치고 힘들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덥고 후덥지근한 여름 무더위 속에서는 만사가 귀찮다 하는 것이 되면 수용기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수용기에서 이걸 받아들일 때도 결국 수용기의 퍼포먼스 혹은 효과기의 또 그것을 실행하는 효과기의 퍼포먼스 이런 건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와 같은 수행도를 측정하는데 그것이 물적 혹은 육체적 이런 지표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 주관적인 반응 이런 걸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인간 척도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 또 시스템 척도, 과업 수행 척도, 인간 척도 외에도 또 종말 척도, 중간 척도라는 걸 갖고 평가를 하는데 이 종말 척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도 이제 이번 시간이 끝날 때가 다 되어간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로 지금 이 수강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이제 5분이면 끝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시 자세가 틀려야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볼까 하면서 하겠지만은 계속 듣고 또 한참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주의력도 산만해지고 떨어지는데 다시 조금 있으면 한 5분만 있으면 끝난다 하게 되면 끝날 때까지 한번 마지막이니까 잘해보자 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막 달리기를 하다가도 골이 보인다 목표가 보이면 그때는 더 전목도님까지 내서 하게 되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시스템 아니라면 이런 종말 척도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 이런 종말 척도가 안 나타나는 정도라고 하면 시스템이 뭔가 환경이 되었던 시스템이 되었던 역시 인간을 너무 힘들게 해서 하여튼 5분 뒤 왜 5분씩이나 걸려 지금 1분 1초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 종말 효과 같은 것도 안 나오게 되지. 이런 종말 척도를 보고 또 중간 척도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신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생적 현상에 대해서는 다루게 되지만 생적 특성을 배울 때 보통 이렇게 인간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신체 기능이라고 하는 건 초창기에 이 초기항진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가 유지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너무 힘들고 유지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다시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좀 아까 했던 종말 척도는 떨어지다가도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중간 척도는 이러한 일정 상태가 유지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는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고 좋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할 때 내가 나한테 과하지 않은 그러한 속도로 달리면은 적당한 이것이 바로 유산소인데 적당한 호흡을 하면서 계속 장기간 뛸 수가 있지. 그런데 이게 너무 나한테 과부담이다. 이게 시속 한 10, 마라톤 선수처럼 마라톤 선수는 보니까 올림픽 같은 데서 보면 그 사람 달리는 속도를 보니까 내가 100m 달리는 속도처럼 이 42.195를 달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달렸다가는 한 200m 달리면서 그다음부터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중간 척도가 어느 정도로 유지되느냐 하는 것을 갖고 그 시스템을 이것이 인간에게 적절한 것이냐 혹은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데 척도로서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평가 척도의 요건. 이건 지난 시간에 시스템 평가 척도의 요건에서 다루던 거랑 뭐 다를 게 거의 없어. 구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계량할 수가 있어야 돼. 그냥 좋은데? 혹은 근데 좀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그것이 평가 척도로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자, 좋으면 얼마나 좋은가? 예를 들면 시스템을 사람 중심의 시스템으로 혹은 휴먼 오리엔티드된 시스템으로 설계하거나 개선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좋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안 좋아서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결국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결국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개선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자원이 활용이 되게 되는데 그 자원을 어디까지 투입해서 이것을 혹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할 것이냐 할 때 자, 지금이 6 정도인데 이것은 최소한 한 8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지금 별로 안 좋은데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은 거고 어느 정도까지 좋아져야 되는 건지 그런 계량화가 돼야 되지. 좀 더 그리고 명확해야 돼.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 그냥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자, 좋은 거에서 나쁜 거에 자, 10단계가 있다면 그걸 명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계량화와 거의 유사한 거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척도가 명확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 숫자로 나타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용이해야 돼. 그것을 사용하기가 쉬워야 돼. 선정해서 사용하기도 그렇고. 또 보편적으로 써야 되고. 그것을 뭐 보편적이지 않고 저 우주, 무중력 상태에 나가서나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장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안 되고. 왜? 남들이 재현해 보려고 했더니 재현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건 믿을 수가 있는가? 혹은 경제성이 있어야 돼. 그걸 평가하려고 했더니 뭐 그걸 평가하려고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건 할 수가 없어. 그걸 다 갖춰서 하려면. 그러면 안 되겠지.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선에서 경제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자, 척도가 갖춰야 되는 요건. 이것도 일부 지난 시간에 시스템 평가 척도 요건에서 다뤘던 건데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일관성, 안정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나왔 재현성하고도 마찬가지. 그건 지난 시간에 했던 재현성과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항상 똑같은 척도를 사용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야 되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양궁처럼 양궁 같은 것은 그렇게 물론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들은 대단하지만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양궁을 쏴갖고 하기에는 실험을 하는데 그런 전문가를 데려다 실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쏠 때마다 틀려. 예를 들어서 날씨가 따뜻할 때, 아니 날씨가 적당할 때 지금 가을처럼 좋은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여름에 우리가 양궁을 쏜다 그래갖고 이게 쉽지가 않는 이건 날씨하고 관계없이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지. 일반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그때그때 바람 뭐 이런 거에 따라 상당히 좌우되는 모양이던데 혹은 긴장을 한다든지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또 타당성이 있어야 돼. 타당성은 표면적인 타당성, 내용 타당성, 구조에 있어서도.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뭐 아체리 안 된다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맞추는데 자 이것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다트라고 그러나 그걸 다트를 하는데 다트로서 실험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트가 움직이는데 그걸 던진다. 실험을 하면서 쉽지가 않지. 그래서 결국 타당성, 표면적으로도 그렇지만 내용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순수성도 있어야 돼. 그래서 순수성이 뭐냐 하면 이것은 좀 그 척도 자체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려운 게 인간공학에서 그런데 이제 생체 계측에 대해서 다룰 때 여러 가지 우리 생리적인 특성 이걸 갖고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힘든 일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결국 심박수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심박수가 힘든 일만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짝 긴장을 한다든지 누가 지켜본다든지만 해도 좀 내성적인 사람은 바뀌게 되는데 이런 오염성이 있다든지 다른 영향을 미쳐서 혼합될 영향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 평가 척도로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과학 연구에서 사람을 측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걸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 혹은 타당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같은 심박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다시 지표화시킬 것인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감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감도 항상 자 1에서 10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다트나 아체리 같은 경우는 조금 빗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점수가 구분이 확실히 돼서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잘못 던지면 점수가 벗어난 정도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점하고 1점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 1점에서 5점까지의 1점 간격하고 5점에서 10점까지의 1점 간격이 달라진다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최고가 된다는 것. 최고라면 그것도 좀 어폐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서 알고 있는 것처럼 1등은 아무나 못하지. 왜?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몇 명인가? 예를 들어서 한 30등 하고 있는데 20등으로 10등을 끌어올린 데는 물론 노력은 같지만 그래도 그 점수 올리는 건 쉬운데 예를 들어서 90점 받기는 쉬운 90점까지 올리는 데는 그래도 좀 난데 90점에서 1점씩 올린다는 게 상당히 쉽진 않지. 그것처럼 이 감도가 근데 노력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4시간 공부했더니 4시간 공부하면 4점 올라가더라. 그러면 10시간 공부하면 10점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감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등수나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지. 왜? 1, 2등이나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항상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잡아서 같이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 등수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뭐 얘가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나? 하여튼 그런 것처럼 감도가 항상 내가 노력하면 힘을 주면 그 준 정도 그러니까 4 정도에 노력하려면 4점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도록 5에 노력을 하면 5가 돼서 4의 노력과 5에 노력한 것이 1점 차이가 극명해질 수 있는 감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인간 신뢰성인데 사람이라는 건 쉽지가 않지. 왜? 사람의 신뢰성이라는 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또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또 틀려. 참 어렵지. 그래서 그런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쉽지가 않아. 그래서 보면 이제 생체 계측에서 다르지만은 통상적으로 뭐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뭐 그것을 어떻게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뭐 한 100에서 150 정도 이러면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갖고 어느 정도 설계를 어떻게 잘했냐에 따라서 인정을 받지만 생체 계측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박수다 이런 것을 100명, 200명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잘 선정되고 실험 설계를 잘 해서 하면 뭐 한 10명 정도까지 해도 이것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신뢰성이 있다고 할 때도 결국 방법론. 왜?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휴먼에러를 예측하기 위한 정량적 분석,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이 인지심리학 쪽에서 많이 이제 되고 있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론적 개념을 갖고 사람이 어떻게 오류를 범하는지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이 안전공학을 배울 때 휴먼 에러에 대해서 배우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어떻게 오류가 발생하는가를 설명하는 암실 이런 것을 갖고 이론적으로 그것을 신뢰성을 설명하려고 하기도 해. 그리고 이제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한다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그 신뢰성 있는 피실험자를 뽑아서 10명을 했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그 평가 척도로 삼고자 하는 것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불이 들어오면 버튼을 누르는데 그것이 힘들 때 혹은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 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을 컨디션이 좋을 때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물론 거기에도 태스크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신뢰성 있는 결과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고 반응하는 것이 어느 정도 훈련을 거쳐갖고 항상 일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렇게 눌렀을 때 일반적으로 똑같은 것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아체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조건에서 했을 때는 항상 이 사람은 10점 아니면 9점에 들어간다 하는 이런 것처럼 결국 과업 수행하는 성공을 수행하는 확률로서 그러면 이 친구는 뭐 올림픽에 나가도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거나 그래도 이 친구는 반드시 금메달을 딸 수 있다 해갖고 그런 평가를 통해서 선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확률 결국 선발대회 같은 데서 많이 싸서 가장 득점이 높게 들어가는 확률을 갖고 뽑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 자, 하여튼 인간공학적인 연구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재밌기도 하고 다루는 것이 사람과 관련된 거 특히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 관련돼서 혹은 내가 모르는 부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아는 재미도 있고 평가라고 하는 것도 재미는 있지만은 생각보다 이렇게 그냥 어떤 기계 갖고 실험을 한다든지 기계만의 성능이라든지 이것만 시험하는 것과 달라서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상당히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척도의 요건을 갖추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렇게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평가 혹은 조사 실험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항상 원하는 상태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위에 넘쳐나는 이런 기계 문명 속에서 이런 사람과 기계가 공존하면서 좀 더 사람은 사람답게 하면서 그 인간기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고 좀 더 휴먼 오리엔티드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